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9년이란다. 5월 9일 회견 대참사. 윤석열이 뭐만 하면 참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윤석열 모두 발언을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이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힘들지. 그 원인이 너 때문이야. 지 때문에 힘든지도 모르고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정쟁 멈추고 민생 위해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민심이 특검을 거의 70% 가까이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원하는데 아니 이 민심을 잘 듣는다고 하면서 특검은 듣지 않아요. 이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냥 별 지랄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결국은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총선 끝나자마자 뭐 국민이 무조건 옳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정전환 하지 않겠다, 특검은 없다, 내가 하던 그대로 하겠다. 결론은 그거예요. 국정기조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국민들에게 소통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과 이게 소통이 부족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시각이 오히려 저의 여태까지 어떤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변화해서 민생에 올인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국정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경제 외교 국정 방향도 고수하겠다. 이게 경제 외교, 그러니까 경제도 지금같이 고물가이고 국민들이 너도나도 이자 3고 현상으로 고환율, 고금리,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생각이 안 나네. 요즘 치매가 있나 봐요. 하여튼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경제 외교 국정 방향을 고집하겠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그렇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지금 특히 외교 방향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게 이게 사실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의 외교는 낡은 이념의 외교잖아요. 어떤 뭐 가치 외교라고 말은 가치 외교라고 하지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과거에 미소 냉전 시대 때 소련이 곧 붕괴될 것이니 자유진영에게 힘을 몰아달라라고 했던 미국의 패권 전략에 맞춰서 곧 중국이 항복할 때니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무릎 꿇치자. 중국이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중국은 전 세계의 물동량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소비가 가장 많은 인구가 깡패예요. 그래서 이런 국정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한중 외교에 있어서 개선의 조짐도 없고 한러 외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하다. 오늘 윤석열이가 한 것 중에서는 가장 잘한 말은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이거는 가장 윤석열 말한 것 중에서는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요거 하나는 딱 잘했는데,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만든다고 하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게 더 웃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애를 남성이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어떤 삶의 질, 여성의 어떤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합리적으로 정부가 여성의 편파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쪽으로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여성가족부의 몫이고, 어떤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그 가정들을 지원하는 건데,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라는 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저는 윤석열 오늘 여러분들 헛소리 많이 했습니다. 그냥 넌 무슨 말을 해요? 솔직히 다 까놓고 여러분들 이거 평가하는 것도 진짜 쪽팔리지만 윤석열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난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얘? 질문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대답이 나와야지 맞냐 틀리냐를 알 수 있는데 질문과 엉뚱한 대답하고 앉아있고
정신없어서 대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총선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총선은 국정 운영의 평가라고 하면서 국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건 뭐야? 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윤석열이가 총선에 패배한 다음에 이거는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다라고 얘기해놓고 국정 기조를 유지하겠대. 이게 뭐지? 응? 난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총선에서는 국정 운영의 평가를 국힘당이나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국민들에게 평가를 당했는데 국정 기조를 유지하겠대. 좋은 평가를 했나요? 윤석열이 민주당이었나? 제가 좀 헷갈렸어요. 윤석열이 민주당 소속이었나? 국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총선은 정부 국정 운영의 평가다? 윤석열이가 왜 자꾸 이재명 당대표 만나고 어디 아프세요 전화하고 그런가 했더니 민주당 입당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가보니까 이 새끼 도저히 지가 살 수가 없으니까 여소야대 이런 거 듣기 싫으니까 이재명 당대표한테 잘 보여서 민주당에 입당하면 여대 야소가 되잖아.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요즘 왜 그러나 이렇게 했더니 민주당 입당할 마음이 있구나.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돼? 여당이 되는구나. 아이고 참 한심하다. 너는 민주당에 입당 못해. 사실 총선의 진엄한 평가는요, 윤석열이 틀렸다 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2년을 겪어보면서 당신의 국정 운영은 틀렸다, 진엄한 평가를 한 건데, 그렇게 유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저는 윤석열 스스로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총선에서 사람들은 준엄한 회초리를 들었는데 이 회초리를 맞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몽둥이를 들어야 됩니다. 박근혜 때는 촛불을 들었지만 윤석열 때는 몽둥이를 들어야 돼요. 정신 못 차려요. 분명히 총선에서 회초리를 때렸는데 정신을 못 차려. 이번 어떻게 해요? 몽둥이를 들어야 돼요. 얘는 몽둥이를 들어야지 이제 정신을 차린 인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결국은 핵심은 저는 오늘 기자들도 참 한심하다. 기자들 중에서 한 150명이 참여를 했는데 무슨 기자들 중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짬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왔을 텐데 질문 수준들 꼬라지가 그게 뭡니까? 밋밋하게. 진짜 묻고 싶은 게 그렇게 없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3억 최은순 장모와 공모해서 얻은 그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런 질문 왜 못하나? 진짜 결국은 취임 2주년 2주년이 아니죠. 2주기. 저는 주년이라고 기념하고 싶지 않아요. 국가의 참사예요. 윤석열이라는 게 대통령 된 거는 참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취임 2주기. 그렇죠? 윤석열 취임 2주기 때 보니까 결국은 제가 어제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김건희 사건, 명품백 사건이나 제 와이프의 처신 문제를 했는데 네가 이 새끼야 외조를 잘못하는 거야. 분명히 얘기하지만 김 여사가 아니라 김 대통령이야. 윤석열이가 외조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다 윤석열 책임이에요. 외조를 잘해야지.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300만 원짜리 명품백도 안 사주고 한 천만 원짜리 사주고 그러지. 왜 그 추접스럽게 그런 걸 자꾸 어디서 그 샤넬 화장품이건 양주건 추접스럽게 그런 거나 받게끔 하냐고. 결국은 김 여사 문제는 정쟁이다. 정말 제가 보면요, 일관성은 있어요.
그쵸? 저는 윤석열 그래 몽둥이로 맞을 때가 됐구나. 일관성은 있더라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안 바뀌어. 그래 씨발 이왕 이래도 뒤지고 저래도 뒤질 바에는 그냥 쭉 가라. 제가 보면 윤석열은 진짜 일관성은 있더라고. 안 바뀌어. 응? 그럼 어떻게 돼? 두드러 맞으면 나중에 바뀔 것 같아요. 일관성은 있더라고 그래도. 이래 뒤지나 저래 뒤지나 그냥 직진인데 결국 나 한 얘기 중에 늘 반복하는 거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뒤졌는데 제 아내와 자기를 뒤졌는데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 또 얘기하더라. 네가 검찰총장이었잖아. 네가 검찰총장인데 누가 네 와이프랑 너를 수사를 해. 진짜 이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정부만 문재인이었지. 네가 검찰총장이어갖고 네가 쿠데타 일으켜갖고 네가 지금 집권했잖아. 진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유 진짜 아유 윤석열이 이래요. 최상경 수사 결과 납득 안 되면 내가 특검하자 할 것. 미안한데 넌 주접 떨지 말고 무슨 네가 특검이야. 넌 탄핵이지. 특검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거야. 주접 떨고 앉아 있어. 지가 뭔데 특검을 하자 그래. 야 너는 그냥 네 특검이나 받아. 무슨 네가 특검을 하자 그래. 네 마누라 특검이나 받아. 말 같지도 않은 성격. 제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 특검은 반대. 할 말이 없다.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정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종섭 그러니까 고 최상병 사건의 질문이 나오니까 이종섭 출국 금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공수처가 이종섭의 출국 금지를 통보했다. 여러분들 출국 금지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법무부에 의뢰해갖고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관할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건 법무부 관할인데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법무부가 뭐예요 지금? 거기서 인사 검증하잖아요. 아니 인사 검증을 하면 이종섭이라는 런종섭 대사의 인사 검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법무부가 인사 검증권을 갖고 있고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시키는데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응? 말이 안 되잖아요. 법무부가 다 관장하는 건데 인사검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저는 웃긴 게 이종섭의 출국금지 공수처의 어떤 출국금지 요청이 이해가 안 된대. 근데 공수처 이해가 안 되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건 뭐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공수처의 이종섭 출국금지가 이해가 안 된대. 근데 지금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건 뭐냐고. 도라이죠, 도라이. 응? 그쵸. 공수처가 법무부에 요청해서 출국 금지를 하면 법무부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종섭이가 출국 금지된 걸. 그러면 이종섭이가 호주 대사로 임명될 때는 적어도 인사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법무부가 인사검증팀이 있잖아요. 지금 법무부에 이 민정수석실이 없어갖고 인사검증단이 지금 법무부에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응? 말이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결국은 고집불통이고 뭐 미련한 건지 고집불통인지 어젯밤에 오빠 절대 약해지면 안 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오빠 쓸데없이 무슨 성역 없는 수사 무슨 그딴 소리 하면 뒤져. 그쵸? 예?
그러니까 그냥 했나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응? 진짜 저는 오늘 총체적으로 윤석열의 회견 5구 회견 대참사는요 이제 파국의 길을 갔다. 윤석열은 마지막 기회도 발로 차고 파국의 회초리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이제 몽둥이로 맞아야 된다. 그 몽둥이는 준엄한 더 총선의 심판보다 더 큰 윤석열의 조기 퇴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 민심 따른다 그러면서 최상병 사건이나 김건희 특검은 민심이 70% 정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찬성 여론이 높아요. 그럼 민심을 거부하기 위해서 회견을 한 겁니다. 기자회견. 그리고 저는 오늘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오늘 기자들 너무너무 여러분들 실망스럽고 여러분들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냥 기존의 입장 제어하기, 특검은 모두 거부하고 중요한 질문하면 동문서답하고 모르쇠로 일관. 그 다음에 오늘 이상한 게 있었죠. 여러분들 오늘 기자회견 라이브로 보신 분 있어요? 보수 언론들에게 집중됐죠. 그리고 김수현 대변인이 기립하라는 얘기도 하고, 아주 내외신 기자 소속 500명이 150명이 왔는데 질문을 못한 매체가 있습니다. MBC는 당연히 안 하겠죠. MBC, JTBC, 동아일보 질문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지역 매체는 영남일보 유일하게 하나를 줬습니다. 오늘 150명 중에서 여러분들 20명이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질문자 20명 중에서 경제지 4명,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가 4명을 했고요. 종합일간지에서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외신에서는 로이터, AFP, 니온게이자신문, BBC, 통신사는 연합뉴스와 뉴시스, 지상파 방송사는 SBS와 KBS, 종편은 TV조선, 그 다음에 보도전문체들은 연합뉴스 TV, 지역신문은 영남일보, 인터넷신문은 아이뉴스24 이렇게 한 걸로 나와요. 진짜 기자들 질문 수준이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없나? 지금 명품백 받았다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 질문을 했다 그러면 왜 대통령실 직원들이 코바나 컨텐츠에서 근무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코바나 컨텐츠에서도 경호실이 있었는데 그게 국가 기록물로 기록됐다고 나오는데 지금 디올백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살짝 던지고 이어지는 질문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주식에서 손해만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지난번 대선 토론회에서는 저희 와이프는 오히려 주식을 해서 손해를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23억이라는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23억의 주식 투자로 이익을 봤다라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해야죠. 아직도 손해봤냐고 생각하냐. 정말 한심해요. 기자들 수준이. 물어볼 게 그렇게 없나? 더 쪽팔린 건 뭔지 아세요? 외교 안보는 외신들만 물어보래. 야, 이런 게 어딨어요? 국내 문제를, 외교 안보 정책을 국내 기자들이 더 궁금해야 되는데 외교 안보는 외신만 물어보래요. 그래갖고 국내 기자들은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응? 야, 그러면 국방 문제는 국방일보만 질문을 하냐? 말 같은 종합일간지가 뭔데? 응?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그냥 질문들이 날카로운 질문 하나 없고 MBC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응? 질문들이 날카롭지 않으니까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응?
MBC를 끝까지 외면하고, 응? 조선과 연합 머니투데이 그룹은 두 차례 질문 기회나 주고. 뭐 장난친 건가? 응? 정말 이런 장난도 없죠. 한마디로 이제 빨리 조기 종식시킵시다. 더 이상 뭐 기대를 처음부터 한 적도 없지만 뭐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저는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요. 명품백 언제 받았냐, 알고 있었냐, 지금 어딨냐, 주가 조작 어떻게 됐냐, 최상무형 특검 외압 의혹 행사한 적이 있냐. 직접적으로 질문해야 돼. 대통령실에서 이시원 비서관이 지금 누구였죠? 그 여자 유재영? 국방관리 법무관리관가 뭐 통화를 했다는데 대통령실에서 고 최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야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위중으로 그냥 날려버려야지. 응? 유재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물어봐야죠. 그걸 안 하더라고.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사실 언제 알게 됐고 덮은 적 있습니까? 물어봐야지. 뭐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뭐 기대도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네이버 라인 매각,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정부의 대응이 참 한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부 유출이죠.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에서 지금 기업 활동을 하는데 그 적대국에게나 하는 지분 매각이나, 여태까지 윤석열은 기시다랑 술이나 퍼먹고 다녔고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모든 일본에게는 저자세, 일본에게는 굴종 외교를 서슴지 않았는데 일본에게는 아낌없이 주련다예요. 국민들에게는 25만 원도 안 주려고 허구한 날 지랄하면서, 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게 국민에게는 그렇게 짠 놈들이 일본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납입니다. 응? 대한민국 정부, 일본이 대한민국의 기업 라인 탈취를 하는데 그동안 뭐 했냐고요? 응? 정말 안 그래요? 그동안 뭐 했냐고요? 저는요, 이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일본이 네이버 라인, 대한민국으로 치면 카카오입니다. 강탈을 본격화가 됐는데 윤석열이가 한다는 소리가 이래요. 저와 기시다는 충분히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미친,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는데? 조시다는 윤석열에게 신뢰가 갖고 있지. 어떤 짓거리를 해도 윤석열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조시다가 얼마나 윤석열을 신뢰를 하면 대한민국 기업을 주식을 뺏어갖고 내쫓아도 아무 소리도 항의도 안 할 거라는 신뢰가 있는 것이죠. 응?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라인 야후가 한국인 이사 사임, CEO 네이버와 위탁관계 종료, 기술적 독립 추진. 일본의 자민당원은 라인 야후가 일본의 인프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러고 앉아있고,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 시민단체 정부 중요한 기술 자산이죠. 대한민국의 자산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일본이 경제 침략을 한 겁니다. 대놓고 일본이 경제 침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반일 감정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해달라. 자존심도 없는 정부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퍼주십시오.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본의 기업이 우리나라의 기업의 주가를 많이 갖고 있는 분명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똑같이 지분 매각하라고 압박을 해야죠. 아니면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줘야죠. 일본 대사를 조치를 한다든가. 우리나라에도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인 줄 알았더니 일본이 어마어마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똑같이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일본이 이거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도 일본은 호시탐탐 경제 도발을 했어요. 경제 전쟁을 경제 침략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소부장제 일본에게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일본의 의존도가 높았을 때 일본이 그걸 이용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사실상 휘청거리게 하려고 도발을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랬어요. 일본을 넘어서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 일본의 경제 도발에 우리가 대응을 잘해서 일본의 의존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는 똑같이 해줘야 돼요. 정부가 방관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일본이 이런 행위는 적국에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한미일 동맹이라며 동맹국의 기업을 뺏는 일은 없습니다. 아직도 식민지 국가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일본이 생각할 때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그저 한없이 일본의 식민지의 국가에 속하는 나라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면서도 일본이 대한민국 기업을 뺏는 겁니다. 한심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국가적 배임이에요. 이 라인 사태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국가가 자국의 기술력과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 이건 국가의 배임이에요. 저는 나중에 보면요, 이거는 국가의 배임죄에 해당되고 네이버가 일본에서 쫓겨나시킨다는데 오히려 수수방관을 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한국 내에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 이게 뭐야? 응? 이거 진짜예요? 대한민국 외교부가 일본에게 전화를 해서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높으니까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아니라고 해달라. 어디에다 요청했다? 일본의 총무성에 전화를 해서 아니라고 해달라고 했다. 미친놈들 아니에요? 더 이상 얼마나 더 퍼줘야지.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일본이 우리 걸 뺏으면 우리나라도 일본 기업들 전부 자산 동결시키고 그 정도까지 하는 당당함을 보여줘야지 저딴 짓 안 하죠. 저는 여러분들 오늘 윤석열의 5구 회견 대참사,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기업도 보호하지 않는 이런 것들, 그리고 민심의 어떤 평가였다라는 말을 사실상 역행을 하면서 특검을 거부하고 오늘 회견한다는 것은 윤석열은 정상적으로 집권 말기까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확신을 했습니다. 결국은 불행한 퇴장이 무엇보다도 시작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의 가장 여러분들 착각이 있어요. 저는 윤석열이가 정치인이 초짜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왜 어디서 그걸 보냐면요, 윤석열은요 지가 아직 집권 3년 차라서 못 느낄 거지만 자기가 국민의힘의 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윤석열이 진짜 멍청한 게, 자기는 국민의힘의 어떤 소속이고 자기에게 공천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정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치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검찰이 자기를 끝까지 보호해 줄 거라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가장 윤석열이가 국정 기조를 변하지 않고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오늘 외교나 경제 방향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상 본인의 시그널을 국정 기조에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윤석열의 국정 기조가 뭐냐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미일 북중러라는 신냉전 체제에 입각해서, 미소 냉전 체제랑 한미일 북중러는 달라요. 그렇죠? 그때는 미국과 소련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싸움이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전혀 딴판입니다. 한미일 북중러라는 이 삼각구도는요, 중간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윤석열의 외교 정책의 어떤 한미일이라는 삼각 동맹을 확장해야만 대한민국이 어떤 민주주의나 미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 이거 누구냐면요, 김태효예요. 김태효. 이 모든 이게 바로 뉴라이트의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미국이 승리하게끔 대한민국은 뒤에서 열심히 미국을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지금 생각이, 지금 성균관대 교수였던 지금 윤석열 정부의 1차장, 국가안보실 1차장이 된 김태효예요. 김태효. 이 뉴라이트 사관이 한미일 북중러에 기반해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북한과 평화 유지나 또는 중국과의 균형 위교, 한미 간의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의 중간자 역할이나 균형 외교를 하면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한반도의 평화를 힘의 균형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그래서 전술핵 이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윤석열이가 밀어붙인 것은 외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였어요. 미국이나 일본은 뒤에서는 중국과 기업들을 보내갖고 사실상 실리 외교를 하는데, 그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을 하면 결국은 한중 관계는 최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치 외교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뉴라이트 사관이, 이거는 분명히 이념 전쟁이거든요. 철진한 이념 전쟁,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이건 이념 전쟁이거든요. 이거를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치 외교라고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의 중간에 낀 우리나라가 그래서 외교의 운신의 폭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고립을 자초하는 거예요. 멍청한 짓거리죠.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속지 맙시다. 김건희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하나만 했습니까? 여러 건 했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민주당 얘기 잠깐만 해드리면, 민주당의 지금 국회의장 선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죠. 4파전인데 부의장 선거도 있습니다. 부의장은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근데 부의장 후보는 누군가 했더니 이분들이에요. 국회 부의장 후보는 기호 1번 민홍철, 2번 남인순, 3번 이하경. 그냥 누가 돼도 별로 부의장은 상관없어요. 부의장은 의장이 오줌 마려워갖고 화장실 갈 때 잠깐 앉는 거예요. 오랫동안 본회의 할 때 의장이 배고플 때 잠깐 앉는 거예요. 의장이 잠깐 담배 피러 갈 때 잠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장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서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의장이 밥 먹으러 가거나 담배 피러 가거나 화장실 가거나 뭐 급변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부의장이 잠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서 부의장은 3파전, 의장은 4파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잣.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제가 누가 될 거라 했죠? 그냥 추경호 된다 그랬죠. 압도적으로 추경호가 될 것이다. 이거는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친윤이 아직까지 힘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힘 원내대표로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친윤 공천을 했으니까 친윤이 강할 수밖에 없죠. 102명이 참석을 했는데 아마 누구죠? 누구야 걔? 70표 얻었대요. 70표. 100명 중에 70%, 한 70% 얻은 거예요. 그냥 추경호가 됐어요. 이건 보람 안 했어요. 그냥. 근데 추경호가 된 건 딴 거 아니죠. 그냥 공천이 친윤이 공천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새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계를 같이 한다. 대통령과 계를 같이 해야지 특검을 거부할 때 표 단속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뻔한 뉴스를 제가 얘기할 일은 없죠. 뻔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할 일은 없고요. 만만합니다, 추경호. 만만합니다, 추경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투력 1도 없고요, 리더십 1도 없어요. 전투력도 없고요, 리더십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의 108명의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갈 힘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힘없고 강단이 없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말들을, 메시지를 잘 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추경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추경호 말 들을 리가 없죠.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뭐하러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대통령과 기회를 같이 한다라고 해서 된 거고. 만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추경호가 왜 만만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추경호가 1년짜리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난제가 있겠습니까? 192대 108이죠. 192대 108인데 얘가 정말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바로미터는 뭐냐? 고 최상병 사건의 재의결. 윤석열이가 분명히 이제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민주당은 5월 28일 정도에 재의결을 할 겁니다. 그때 당내 반란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고 몇 표가 반란표가 나올 것이냐. 공개적으로 반란표를 행사한다고 한 사람이 김윤과 안철수가 반란표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가장 처음에 이제 추경호가 할 게 원내 어떤 최병삭 순직 사건에서 5월 28일에 있을 특검에 몇 명이나 이탈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2대 국회에서는 쌍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대장동 50클럽 특검법이 재발의될 예정인데, 이거를 또 어떻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장동 왜 그러면 아마 20대에서는 8명만 이탈하면 잣대잖아요. 8명 이탈하면 잣대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5월 28일 고 최상병 특검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하잖아요. 재의결하면 이게 통과 가능성도 높아요. 왜 그러냐면 국힘당에서 이거는 21대에서 해결할 일인데 누가 나오겠냐고. 이해하십니까? 자기 공천도 못 받고 컷오프 당하고 탈락한 사람이 55명이야. 현역에서 배지 못한 사람, 지금 21대 배지 달고 있는데 22대 못 들어간 사람이 55명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아이고 가도 본전 안 가도 본전, 아유 뭐하러 누르고 그 욕먹을까,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분모가 줄어들어. 분모가 확 줄어든단 말이야. 다 참여했을 때나
뭐 198석이 필요하지만 얘네들 중에 한 2, 30명만 안 나와도 분모가 확 줄어드니까 이게 180석? 이 정도도 통과가 될 수도 있어서 추경호가 과연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 윤석열 원망하면서 지금 뒤져라 고사 지내고 있는 국힘당 수도권 의원들이나 아니면 공천 탈락자, 컷오프 탈락자, 그리고 공천 못 지금 윤석열에게 칼을 갈고 있는 이 탈락자 55명을 어떻게 투표장에 나오게 할 것이냐. 생각해보세요. 5월 28일 지나면 자기는 국회의원도 아니야. 굳이 최상병 특검 반대했니 찬성했니 5명을 쓰고 싶어요? 나 같으면 안 나가. 내가 만약에 국힘당 의원이면 여태까지는 당론을 잘 따랐지만 이거 누가 봐도 국민 여론이 최상병 특검은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70%인데 뭐하러 나 22대 국회에서 활약도 안 할 건데 나중에 자기가 주원구실을 달고 다녀요. 내가 보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들이. 응? 저는 그렇게 봐요. 응. 그러니까 제 의견은 출석 의원 기준이니까 확 깎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응? 나 같으면 안 나가. 뭐하러 국민 여론 높은데 나중에 고 최상병 그 사건 때도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다 이런 거 뭐하러 하겠냐고. 그래서 과연 추경호가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우리 이 진짜 이 희마리도 없고 바지추 이 바지 추경호 원내대표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어야 되냐면요. 고 최상병 순직상건 재표결, 그 다음에 22대에서는 쌍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이거 민주당은 다 재의결한다 그랬거든요. 이거 다시 다 한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좀 잘 봅시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잘 하시나. 아마 제가 보면 추경호는 용산에서는 저 비응신 새끼 뭐 하는 거야? 너 국정 운영 안 할 거야 이 새끼야? 그러면 그게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리자. 뭐 이게 될 거야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황우여가 전당대회를 미루겠다. 근데 갑자기 하루 만에 전당대회 신속히 마치겠다. 웃기죠. 어제까지만 해도 전당대회 시간상 미뤄야 된다 그래서 8월 전당대회설이 나왔는데 오늘 하루 만에 신속히 마치겠다. 근데 그 당내 반발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뭐 나국상이나 안철수라는 차기 당대표 후보도 있지만 친윤에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황우여도 내가 볼 때는 압박을 느낀 거죠. 이건 대통령실에서 다분히 한동훈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5구 대참사 회견에서도 한동훈 질문이 나왔죠. 그 20개밖에 안 되는 질문 중에 한동훈 질문이 2개였는데 윤석열이가 이런 대답을 해요. 뭐 오해가 있었지만 조만간 20년간 나랑 지냈던 사람에서 조만간 만날 것이다. 이 대답이 더 웃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고 오해가 풀린 상황이면 굳이 이런 거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20년 동안 그렇게 서로 신뢰가 쌓인 상황이면 그냥 이미 전화해갖고 벌써 다 풀고 끝냈겠죠. 근데 굳이 조만간 만나겠다. 웃기지 않아요? 응? 조만간 만나겠다가 좀 더 웃기더라고요. 응? 그래서 얘네들 지금 조만간 만나겠다라는 거는
그럼 왜 이런 보수 언론에서 한동훈 질문을 두 개나 했냐? 이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석열의 대답이 분명히 윤석열의 시그널은 지금 한동훈 못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친윤에서 한동훈이를 어떻게든지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떠본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 만나겠다. 만약에 한동훈이가 당대표 도전에 입장을 정리하면 불러다가 조질라고 하겠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윤석열 5.19 기자회견 대참사 변화도 없었고 특검은 안 받고 외교와 경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고 윤석열은 스스로 탄핵의 길을 가고 있고 스스로 무덤 파고 있다, 관짜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여러분들 22대 여러분들 되기 기대가 되죠. 기대되는 이유 중에 누가 뭐래도 야 이렇게 빨리 민주당이 진짜 답답한 민주당을 털고 기대되는 민주당이 될 수 있었나.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번에 22대 총선 개혁 공천의 성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도 이제 뭐 의심할 여지도 없고 박찬대라는 이재명 당대표님은 연임이냐 아니냐는 당대표에게 달려있고 그건 어떤 방해 세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도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하냐 안 하냐 그거 최고위원도 여러분들 뭐 걱정할 것도 없죠. 뻔히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고위원들 도전하면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들 뽑으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 이제 국회의원들도 너도 나도 중립 개하나 갖다 줘. 국회의장은 입법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거부권에 당당하게 대항하겠다. 지금 나와서 국회의장 그다음에 민주당의 강한 어떤 법사위 사수, 운영위 사수 거기에 과방위, 행안위까지 저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민주당의 거대 어떤 야권의 의석의 힘을 우리가 22대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중동이 계속 윤석열에게 협치를 주문을 하고 윤석열이가 협치를 하는 척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영수회담을 했고 영수회담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당대표가 병원에 어떤 뭐 잠깐 휴가를 취한다고 하니까 건강하게 잘 쉬다 오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괜히 대통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협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민주당은 정부에 협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협치를 합니까? 저렇게 잘못된 길을 스스로가 간다라고 하고 오늘 5.19 회견 기자회견 대참사를 받듯이 국정 기조 변하지 않아요. 뭐하러 민주당이 여당이라는 새끼들이 협치할 의지도 없는데 민주당이 협치하자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민주당은 입법권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지네가 스스로가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 22대 국회는 여러분들 조국혁신당이라는 선명성을 강조한 정당이 등장함으로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선명성 경쟁이라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죠. 여기저기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는 놈들이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보란듯이 고량주 회동을 하면서 사실상 이번 22대에서는 손잡고 나아간다고 얘기했죠. 조국혁신당까지 가세를 하면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저는 윤석열은 이미 레임덕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레임덕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제 그저께 양 이틀간 설명을 해드렸죠. 레임덕 현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중요한 사항이 뭐라 그랬죠? 기밀이 유출된다. 여기저기서 기밀이 유출되고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청와대 관계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여기저기서 의원들에게 귓속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쪽은 통제 불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레임덕을 넘어서 이제 조국 장관님이 얘기했던 데드덕, 이제 거의 식물인간이죠. 데드덕은 식물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도 산 거 같지 않는 그런 정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박근혜 탄핵 국면 직전의 지지율과 똑같아요. 그때보다도 낮아요. 박근혜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 시작됐을 때 20% 초중반, 후반 정도 나가다가 본격적인 특검이 시작했을 때 박근혜의 최저 지지율은 5%였어요. 5%. 그렇죠? 근데 지금 결국은 여러분들 시간은 흘러가죠. 결국 시간은 흘러갑니다. 윤석열은 올해까지는 친윤이건 국힘당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호를 앞세워갖고 1년간만이라도 자기네 특검을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겠지만 결국은 인기 없는 대통령은 누가 버립니까? 당에서 버립니다. 왜?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내년 되면 뭘 준비하겠어요? 국민의힘은 내년 되면 다 지방선거 준비해요. 국민의힘은 내년 딱 되는 순간 그냥 지방선거 체제입니다. 지방선거가 되는 순간 결국은 사람들은 지금이야 윤석열이 아직 집권 3년 차이기 때문에 아직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하죠. 이번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봐도 윤석열이라는 건 다 알아요. 윤석열만 몰라요. 이번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어요. 근데 굳이 말해서 윤석열과 맞서고 싶지 않은 게 현재죠. 근데 내년은 달라져요. 내년은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여러분들 왜 큰 선거냐면요. 만약에 그 지방을 국힘당이 잡냐 안 잡냐에 따라서 자기네들 기초의원 선거까지 하잖아요. 지방선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선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선거가 하기 전에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을 많이 확보해야만 다음 자기가 국회의원 할 때 사실상 기본적으로 그 밭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 지역구에 구의원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이면 그 사람은 도의원, 구의원이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이 자연스럽게 의정 활동하면서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밭을 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겠다 국회의원 선거하면 자기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단체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 기초단체장이 민주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기가 얘기했던 공약이 이행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들 보시면 당연히 국힘당은 여러분들은 그냥 지방 그 선거하면 한 18개 지자체장 선거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어마어마한 배지들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만 해도 몇백 명 되죠. 경기도만 해도 몇백 명 되죠. 도의원. 이런 식으로 전국 단위의 선거가 이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그러면 선거를 이기려면 국힘당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윤석열과 차별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진짜 여러분들. 내년에 이 지방선거 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윤석열과 국힘당은 차별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국민의힘 믿고 검찰 믿고 대드덕 벗어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게 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다음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윤석열과 차별화 정책을 펼쳐갖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떠올라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윤석열과 한 결을 같이 하면 정권 교체라는 국민들 열망이 높을 때 이놈을 뽑으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되죠. 이명박근혜가 결국은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 가장 유리하게 작용했던 게 친박과 친이가 굉장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대통령이 바뀌지만 마치 사람들에게는 착시효과, 바로 정권 교체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사이가 으르렁대는 사이, 친박과 친이가 옥새 들고 나라세력까지, 그건 박근혜 정부였지만 친이가 잡으면 친박 공천학살, 친박이 잡으면 친이 공천학살이 있었듯이 지금 누가 봐도 다음 차기 국힘당의 대권 주자들은 윤석열과의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차별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라는 이미지를 줘야만 정권 교체의 어떤 강한 국민들의 니즈를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으니까. 윤석열은 사실상 지금 모든 국정에 있어서 혼란이 오고,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비선이 난리를 쳐요. 이러면 비선이 난리를 쳐요.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예고를 좀 해드리면, 점점 국힘당에서는 김한길의, 대통령실에서는 김한길의 그림자가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김한길의 그림자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왜 그러면 윤석열은 위기가 되고 국힘당에서도 이제 버릴 카드가 되면 이제 검찰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검찰도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찰총장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가 믿는 사람을 임명을 하겠지만 검찰총장도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장이죠. 윤석열이가 나를 임명을 했지만 자기는 검찰이라는 동일체, 그 조직을 보호해야 될 전통적인 임무가 있기 때문에 검찰도 함부로 임명할 수 없는 게 현재 윤석열의 상황이에요. 제가 레임덕의 가장 시발점이 가장 중요한 게 기밀유출이라고 했고, 두 번째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안 치고 싶은 사람을 안 칠 수가 없어요. 과거같이 검찰총장을 윤석열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뭐 박찬호가 됐든 이복현이 됐든 그런 검찰총장 세울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은 국힘당도 내년만 되면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을 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과 차별화를 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윤석열은 마지막으로 진짜 지 와이프 절대 법정에 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윤석열이가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걸 보면요, 윤석열은 바지 대통령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 정도로 국민의 목소리를 못 듣고 오로지 자기 처가와 본인의 와이프의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국민들에게 저항을 하면서 대통령이, 국민이 이기는 대통령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검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윤석열이가 결국은 내년 그러니까 다음은 없는 거예요. 2년 동안의 집권을 포기하고 결국은 국힘당이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민주당은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국힘당 내부에서 차기도 국힘당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8명만 이탈하면 4년 중임제의 개헌이 가능해지죠. 그러면 개헌이 가능하다는 건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탄핵도 가능하다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탄핵 소리 먼저 하지 말고 개헌을 먼저 꺼내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절대 민주당은 탄핵 소리 꺼낼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은 4년 중임제의 권력구조의 개헌안을 국힘당과 얘기를 하면, 국힘당도 당연히 어때요?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국힘당도 이거에 합의를 하자 그러면 모종의 윤석열 1년 빨리 하야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악소리도 못합니다. 왜? 최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이 드러날 경우에는 명백한 윤석열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헌까지 합의해줬던 국힘당인데 굳이 윤석열을 1년 동안 더 끌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힘당과 민주당이 윤석열에게 뭐 비선이든 누구들을 통해서 탄핵하실래요? 탄핵당하고 개망신 당할래요? 아니면 개헌 받아들이고 1년 빨리 내려오실래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응? 개소리하고 앉아서 방송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절대 탄핵 먼저 꺼낼 필요 없다. 민주당이 뭐가 답답해서. 민주당은 더 크게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내면 당연히 국힘당에서도 5년짜리 대통령의 한계가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임기를 마치자라고 하면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은 탄핵도 가능하다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못 버틸 겁니다. 못 버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2년이면 어떻게 되냐면 올해 좀 벌써 5월 달이죠. 올해 가면 내년이면 어떻게 되죠? 지방선거 치르고 바로 올해 가면 내년이죠. 내년이면 윤석열 마지막 해가 되는 거예요. 올해 가고 그냥 내년이면 윤석열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개헌 합의를 해갖고 하면 시간 끝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는 거죠. 마음은 다 올해 안에 끄집어내고 싶지만 올해 안에는 불가능해요. 또 헌재 가고 뭐 또 그 심리하고 괜히 이거는 낭비 있어요.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아까 협치라는 얘기를 했죠. 저는 22대 국회는 민주당에게 이런 걸 바랍니다. 국힘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다. 절대 국힘당이 협치 타령하면 국힘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고 괴멸의 대상이다. 저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자. 저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설픈 협치, 또 다른 수박을 양산한다. 제발 22대에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결국 여러분들 이번 총선의 민주당의 가장 큰 승리는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 윤석열에게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화가 나고 실망하고 이건 좀 해도 너무하지 않냐라는 생각에 윤석열 심판론이 작용을 해서 민주당이 거기에 사실상 반사 이익을 본 것도 있죠.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윤석열을 아무리 잘하려고 발버둥 쳐도 이번 총선으로서 윤석열의 국민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랫동안 이렇게 끌어왔던 4년 중임제 개헌 또는 여러 가지 못했던 개혁 입법을 민주당은 차근차근 빠르게 개혁은 빠르게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요거만 하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낼게요. 왜 개혁은 빠르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실패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느려서 그것도 한몫을 했죠. 신속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여야 합의를 해서 정권 말기에 지지부진 윤희 비난 박병석 다 여러분들 맞는 소리예요. 수박들 때문에. 여러분들 검찰 개혁의 가장 실패는 뭔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왜 검찰 개혁에 실패를 했냐면요.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뭐였어요? 문재인 정부의 첫째 집권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적폐청산이었죠. 적폐청산. 응? 검찰이 적폐청산의 주역이 돼버리는 순간 검찰 개혁은 실패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세요? 검찰이 박근혜 정부나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에 검찰이 중심이 됐었고 검찰이 그 청산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장 힘있을 때 집권 1년차 때 사법부, 사법농단 양승태나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검찰에게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마치 검찰을 쓰고 버리는 양 하면서 검찰에게 빌미를 줬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적폐청산보다 더 중요했던 적폐 중에 적폐였던 검찰 개혁을 집권 1년차부터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집권 1년차 때 국정원 개혁과 기무사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적폐에게 적폐청산을 맡긴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가장 대한민국 적폐에게 전 정권 적폐청산을 만들어버리니까 적폐를 스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가 버리고 전 정부의 비리를 캐고 이명박과 박근혜를 구속시키면서 일약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집단이 돼버리고 거기에 사법부의 농단까지 수사를 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잡아놓고 적폐가 적폐를 수사하기로 한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촛불전국에서 정말 우병우 사단 그리고 김기춘 검찰 라인의 그런 십상시의 난을 보고 결국은 국정농단을 지켜봤을 때 가장 개혁의 1호의 대상은 검찰이었거든요. 촛불전국에서 촛불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1호로 해야 되는 개혁 대상이 검찰이었어요. 응? 근데 적폐청산의 주인공이 검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 3년차에 집권 3년차에 검찰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집권 이미 후반기로 넘어가고 있었고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적폐청산엔 이용해 먹고 이젠 토사구팽하냐라고 하면서 검찰이 똘똘 뭉쳐서 저항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안일한 검찰개혁이 뭐였냐면 수사권을 남겨둔 거였어요. 완전히 분리시키려면 전광석과 같이 수사권을 완전히 모조리 뺏어버렸어야 되는데 검찰이 중대사범 즉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남겨놓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정치인들 부패 경제범죄로 전부 엮을 수 있으면서 검찰이 본인이 사실상 시시콜콜한 사건은 수사 안 하고 오히려 중대 재벌과 힘있는 자들을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워주면서 검찰에게 더 수사권을 떼놓지도 못하고 오히려 재벌과 권력자들 즉 정치인들 수사와 재벌 수사에 대해서 더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나머지 뭐 자질구레한 사건들은 경찰에게 밀어주고 그러면서 검찰이 점점 몸집이 커지고 검찰이 힘이 세진 거죠. 제가 보면 그래요. 그거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속았어요. 여러분들 윤석열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그 윤석열 그 당시에 특검 반장이 한동훈 박찬호를 데리고 국정농단을 수사를 하고 양승태 사법부를 구속시키고 막 할 때 우리는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다 윤석열을 응원했어요. 박영수를 응원했어요. 그들이 가장 정치 검사들이었고 가장 적폐들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나고 보면
그들이 적폐청산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었고, 먼저 검찰을 개혁한 다음에 그런 개혁된 검찰에게 대한민국의 적폐 수사를 맡겼어야 되는데 가장 정치 검찰들에게 정치 사건을 맡기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수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에게 열광을 했고 박영수에게 열광을 했고, 와,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사망 타살을 시킨 이명박이를 구속시키면서, 와, 이명박 구속됐다, 와, 저런 천하의 반푼이 칠푼이 저 박근혜 구속됐다, 와, 최순실도 구속됐다, 와, 김기춘도 구속. 이라 검사라는 게 사실상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하는 주인공이 돼버리면서 우리는 적폐들에게 응원을 보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검찰 쿠데타를 국민들이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6개월 내에 검찰개혁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은 딴 거 없어요. 검찰청 없애고요, 수사권 완전히 분리시키면 됩니다. 검찰, 여러분들 검수완박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알겠죠? 검찰 정상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도 있고, 없는 수사를 만들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예 기소청, 검찰은 사건 수사 내용을 보고 기소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소청으로 완전한 분리를 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수사를 이게 잘못됐더라도 기소를 해야지 자기가 끝까지 옳다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놈은 봐주고 싶으면 어설프게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있는 죄도 없애주고 없는 죄도 만들고, 이게 바로 수사와 기소의 막강한 힘이었단 말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내가 수사하고 내가 기소하고 내가 공소 유지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중간에 오류가 발생을 해도 그 무오류를 증명하기 위해서 별건 수사로 때려잡는 거죠. 그렇잖아. 분명히 내가 수사를 했는데 나중에 뭐, 인간은 여러분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검찰은 무오류의 존재예요. 자기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딴 사건을 수사해갖고 이 사람을 엮고, 그게 대표적인 건 누구죠? 조국 장관님 수사예요. 처음에 조국 장관님이 사모펀드로 대선 자금을 유용했다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님의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 어떤 것도 사모펀드에 대해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갑자기 자녀 그죠? 누구죠? 정경심 교수가 조민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래요? 네, 치매가 왔나? 뭐라 그래요? 뭐 뭐라 그래요? 무슨 비리예요, 그게? 조국 장관님 제가 뭐였죠? 뭘로 번졌죠? 입시 비리. 여러분들 나 치매인가 진짜? 이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방송하다가 이런 입시 비리 이런 말이 왜 생각이 안 나지? 나도 이제 점점 늙어가나? 점점 이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처음에 사모펀드로 시작했다가 뜬금없이 입시비리로 갔다가, 이게 여러분들 누가 봐도 별건 수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검찰이 수사권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조국 장관님 사모펀드 사건으로 해갖고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했다라고 하면, 사모펀드 사건은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6개월 안에 검찰이 반드시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됩니다. 검찰청을 없애면 돼요. 검찰청 없애고 기소청으로 남겨놓고, 결국은 수사와 기소를 갖고 있는 검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마음대로 보복적으로 기소를 하고, 더 이상 이런 건 없어야 돼요. 그리고 22대에서 꼭 민주당 부탁하는 게, 민주당이 자꾸 검찰에만 집중을 하고 그러면요, 민주당 사법부도 정말 손도 못 댔어요. 정말 사법부도 제발 좀 손 좀 대십시오.
지금 사법부의 재판이 저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경심 교수님이 무슨 동양제 표창장을 위조해갖고 뭘 한다고 그걸 4년을 때립니까? 어? 사법부는 손도 못 댔어요 손도. 응? 정말 법원에서 조국 유죄 줬는데 그럼 판소도 적폐냐고. 적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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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꽃놀이패냐? 사법부가 꽃놀이패야? 적폐지? 너 사법부를 믿니?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시죠? 검찰개혁을 실패했던 거. 적폐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가장 촛불 개혁 대상 1호가 검찰이었는데, 검찰 그런 개혁 대상 1호에게 적폐청산을 맡기면서 일약 스타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게 2년이 지나간 거야. 그리고 검찰이 가장 두려워했던 국정원을 개혁을 하면서 대공수사권을 박탈을 하면서 국내 수사를 개입을 못하게 하면서 사실상 넘버 3였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다. 예전에는 국정원, 기무사, 그 다음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권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문재인 정부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개입을 불가시키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집단이 없어졌다. 그래서 사실상 검찰개혁은 실패했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